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2시를 약간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자, 많이 넘어가도 됩니까? 네, 그래요. 좋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책을 잠깐 보시면, 그러면 3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67페이지 보면 거기 핵심 정리 제가 설명해 줬죠? 거기 너무 복잡해요.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367페이지 가면 좀 핵심 정리 나오죠? 거기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니까 보지 마시라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OX 나가거든요? 그 OX 나가면 이렇게 나가. 이제 다음 주는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처음 돌아가는데 이게 있어요. 앞에 오면 D 잊어버려요. D 하고 있으면 앞에 잊어버려요. 그런다고. 앞에 하잖아요. 그럼 D 다 잊어버린다니까.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 다음 D 하면 앞에 다 잊어버려요. 가운데는 생각도 안 나. 이렇게 된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OX 지문 나가는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는 부동산의 특성까지 공부할 건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3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복습해 오셔야 돼요, 복습. 그동안은 복습, 예습. 여러분 예습해 오셔야 돼. 그동안에 예습이 필요 없었어. 왜? 모르는데 무슨 예습이 돼? 아무것도 모르는데. 책을 파야 무슨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예습이 되냐고. 근데 이제는 한번 배웠잖아요. 군데군데 건너뛴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3월 달부터는 예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3월 첫째 주가 아마 여러분 3월 3일일 겁니다. 여러분 3월 3일 날 33하네. 그래요? 3월 3일 날은 부동산의 특성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습해 오셔야 됩니다. 예습해 오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못 따라가요. 그때부터는 빨리빨리 가는 거야. 왜? 이제는 주제를 막 설명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고 막 가버리는 거야. 기억나십니까? 그럼 전부 다 기억하십니까? 그러고 가진 않을 거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건데 부동산의 특성까지 예습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 주 이제 OX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 OX 뒤에 가면 그러면 매주 한 2-3개씩 내용을 핵심 정리로 나갈 거야. 그런데 부동산의 특성은 핵심 정리가 아니야. 뒤에 내용이 핵심 정리로 나간다고. 뒤에 내용이 무슨 말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 부동산의 특성이 OX가 나가면 그 뒤에 핵심 정리 2-3개가 나가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뭐 부동산 금융론의 핵심 정리 하나, 그 다음에 투자론의 핵심 정리 하나, 감정평가 핵심 정리 하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이 앞부분도 공부하고 뒷부분도 공부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약속드릴게요. 다음 주는 OX 나가는데 그 뒤에 핵심 정리 이 부분 할 거야. 367페이지 복잡하죠? 이거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핵심 정리에 내가 이걸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이해되셨죠? 이거 너무 복잡해. 이렇게 안 나와. 이해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요. 넘어가서 평가 이론으로 가는 겁니다. 자, 책은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면 우리 책 505페이지 갑니다. 505페이지 가면 감정평가의 정의,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6페이지에 감정평가 기능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507페이지 가면 감정평가의 분류 나옵니까? 네, 분류.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분류에서 뭐라 써놨습니다. 507페이지.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갔더니 508페이지에 제도상의 분류 나왔나요? 역시 지금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요. 공적평가하고 공인평가가 있는데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공인된 사람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해요. 여러분 중개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은 사람이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받은 사람을 공인이라고 그래.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회계사라고 하죠. 그러면 공인평가라 하면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감정평가사가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는 거야. 그 위에 공적평가 나오죠. 공적평가는 공적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를 공적 주체라고 그래. 여기 공적평가는 국가기관이 평가하는 거야. 국가기관이.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이 평가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공인된 사람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평가합니다. 그것을 무슨 평가를 합니까? 공인평가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공적평가 제도. 공인평가 제도. 한 번 시험에 나와요. 한 번 시험에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자. 평가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사람 이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평가사가 평가했다.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공인평가입니까? 공적평가입니까? 공인평가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필수적 평가,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평가를 필수적 평가라고 합니다. 임의적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평가를 임의적 평가라고 그래요. 필수적 평가, 다른 말로 의무적 평가라고 그래요. 그럼 필수적 평가가 무엇냐? 그것은 안 중요해요. 거기 보면 필수적 평가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하는 평가를 필수적 평가라고 하죠. 이거 안 중요해. 이렇게 안 나와. 그 밑에 임의적 평가는 이해관계는 임의의사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그렇게 안 나와. 선생님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절대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면 필수적 평가의 개념은 안 나오고 무엇이 필수적 평가입니까? 그게 나온다고. 자, 여러분들 어떤 토지가 수용됐습니다. 수용됐으면 국가는 반드시 보상평가해 줍니다. 보상해 주죠. 그러면 어떤 토지가 수용되고 어떤 건물이 수용되면 손실 보상해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국가는 평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네. 그러한 평가를 필수적 평가라고 해요. 필수적 평가는 보상평가가 필수적 평가라고. 옆에 쓰십시오. 보상평가. 필수적 평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답니다. 그때 반드시 평가합니다. 과세평가. 어떤 건물이 경매 처분된답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했는데 은행이 경매 처분합니다. 그때 하는 평가를 경매평가라고 해요. 이러한 평가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매 처분하려면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 경매평가.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할 때 반드시 평가한다. 과세평가. 손실 보상할 때 반드시 평가한다. 보상평가. 이게 무슨 평가? 필수적 평가. 공익평가, 사익평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법정평가. 여러분들 민법에서 법정이라고 배우죠? 민법에서 법정이라고 배웁니다. 민법에서 법정 배운 것은 뭐가 나와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법에 정해진 지상권. 맞나요? 그렇지. 됐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첫 번째.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다.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맞습니까? 더 이상 못해 이제.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자, 그럼 법정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평가를 법정평가라고 해요. 법에 정해진 대로. 자, 여기 봅시다. 어떤 토지가 수용됐습니다. 수용되는데 그런데 그때 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를? 보상평가요. 그러면 이 토지가 수용돼서 수용되면 뭐 해야 돼? 보상해야 돼. 보상평가해야 됩니다. 이때 평가사 마음대로 한다고 해봐요. 평가사 마음대로 평가를 해버리면 A 평가사는 1억, B 평가사는 1억 5천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을 할 때 1억을 해야 됩니까? 1억 5천을 해야 돼요. 가운데 절반? 1억 2,500? 이런 것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평가해야 되는데 평가사마다 금액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평가는 법에 딱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상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야. 그럼 보상평가는 무슨 평가입니까? 법정평가. 그것을 법정평가라고 해요. 법정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를 한다? 법정평가를 한다. 자, 그러면 법정평가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정평가 누가 모르겠습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평가를 법정평가라고 한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게 예 나오죠. 왜? 사례. 그게 중요한 거야. 매수 수용평가. 토지를 사거나 수용했습니다. 그럼 보상평가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발 부담금 불가, 반드시 안 해야 돼.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돼. 법에 정해진 대로. 거기 이제 보상평가를 쓰십시오. 매수 수용평가보다는 보상평가라는 말을 잘 씁니다. 보상평가.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할 때 법에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돼요. 과세평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시지가 평가 나오죠. 공시지가 평가도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법정평가라고 합니다. 그 밑에 업무기술상의 단독 합의적 평가, 감정평가 수준에 감 1차 수준, 2차 수준 평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509페이지 갑니다. 509페이지 가면 현황평가 나왔습니까? 현황평가. 거기 관련 조문 나오죠. 위에 동그라미 1번 현황평가, 현황기준, 현황평가 안 중요합니다. 그 밑에 관련 조문에 6조, 그 6조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라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현황기준 원칙 나오죠. 그거는 매우 중요.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 그러면 감정평가의 분류를 두 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6조하고 7조입니다. 규칙. 지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감정평가 분류하고 있거든. 감정평가의 분류는 매우 중요한데 감정평가 분류에서 지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규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원칙이 감정평가할 때 현황기준평가입니다. 현황기준평가 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현황 기준 평가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하겠다는 소리예요. 있는 그대로. 그게 현황 기준 평가입니다. 자, 그리지 마시고 쓰기만 하는데 이러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지금 그린벨트에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 그러면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거든. 그러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하는 거. 그것을 현황 평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이용 상황이 여기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택지로 이용 중이죠. 그러면 택지로 이용 중인 대로.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으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있는 형태 그대로 평가하는 걸 현황 평가라고 해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현황 기준을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토지를 평가하러 갔다, 어떤 건물을 평가하러 갔을 때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야. 그걸 현황 평가라고 하고 그 현황 평가가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의 원칙이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1번지 토지가 그린벨트로 저쪽돼 있어요.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하는 게 현황 평가예요. 있는 그대로 평가하겠다. 되셨죠? 그것을 현황 평가. 다시요. 현황 평가는 현재의 상태 그대로 평가하겠다. 그걸 현황 평가라고 한다고. 그럼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으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하겠다. 그게 무슨 평가? 현황 평가. 그런데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근데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평가를 할까? 조건부 평가라고 그래요. 조건부 평가. 다시 1번지 토지는 지금 그린벨트죠. 그린벨트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어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하는 거 무슨 평가? 현황 평가.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했다. 조건 달았죠? 그건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예외 조건부 평가. 예외는 조건부 평가. 자, 이거 봅니다. 여기 1번지 토지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주거지역,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거죠? 주거지역으로 평가했다. 무슨 평가? 현황 평가. 그런데 주거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 좋겠죠. 아까 올라갈 거니까. 그럼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용도 변경이 된다는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했다.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그린벨트가 지금 저쪽 돼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했다.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했다.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일정한 조건을 달고 하는 평가는 무슨 평가를 한다? 조건부 평가. 그런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은 원칙은 뭐다? 현황 기준.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 저기 관련 좀 읽어봅니다. 6조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가로 열고 불법적이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매우 중요. 그 가로 내용이 매우 중요. 불법적이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하여 이렇게 줄 겁니다. 포함하여. 그러면 틀린 말.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게 무슨 평가? 현황 평가.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오면 현황 평가가 무엇인가를 안 물어봅니다. 실제로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이 지문 그대로 나올 거야. 이 지문 그대로. 그러면 이게 무슨 평가는 소리예요? 현황 평가는 소리예요. 자, 2번이 조건부 평가입니다. 감정평가 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 이게 조건 달았다는 소리죠.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나머지 것은 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할 겁니다. 조건을 달아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불법적인 조건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면 조건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게 평가사는 조건을 붙여오면 조건이 실현 가능한가, 불법적이지 않은가, 즉 적법한가, 합리성이 있는가를 따져봅니다. 실현 불가능하고 적법하지 않고 합리성이 없다면 감정평가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박스 밑에 조건부 평가. 장래 불확실하게 발생할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부동산의 증가, 감가 요인을 참작하여 하는 평가를 말한다. 그게 조건부 평가입니다.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부 평가의 사례가 중요하지. 용도 지역을 변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용도 지역 변경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했다.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요.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건설될지 도로가 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1번지 토지 소유자가 평가사한테 와서 이 옆으로 도로가 난다면 얼마에 평가되겠습니까? 얼마로 평가되겠습니까? 이렇게 평가해 주겠습니다.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조건을 달고 하는 평가는 무슨 평가를 한다? 조건부 평가를 한다. 어렵지 않죠? 예, 됐습니다.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대원칙은 무슨 원칙? 현황기준평가. 거기 현황기준평가에서 불법적 이용이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고 나왔죠? 이제 그걸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주택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해서 똑같은 규모로 철거하고 동일한 대지에다가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한답니다. 다시 건축한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다시요. 철거하고 이 건물 철거하고 이 똑같은 대지에다가 똑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데요. 다시 건축한대요. 뭐라 그래요? 재축, 개축. 개축이라고 그래, 개축. 철거했다 고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칠 기자를 쓰는 거야. 재축도 있어, 재축. 재축은 뭐하고? 멸실됐을 때. 아? 속이 불글불글 끓구만. 이 건물이 자연재해로 멸실됐을 때 똑같게 만들겠다, 재축. 철거하고 다시 만든다, 개축. 이해되셨죠? 자, 개축할 목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 그래서 개축을 3개월 후에 하는 거야. 3개월 후에. 후에 개축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텃밭이야, 텃밭. 텃밭을 이용 중이에요. 텃밭. 그럼 이 텃밭을 이용 중인 것은 일시적 이용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이 아닙니까? 일시적 이용이죠. 그러면 이 상태를 평가할 때 텃밭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택용지로? 주택용지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은 뭐예요? 텃밭이죠. 근데 이게 일시적 이용이잖아요. 일시적. 일시적 이용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현실 이용 상황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게 현황 평가인데, 근데 그 현실 이용이 일시적 이용이다. 3개월 동안 텃밭이죠. 이게 일시적 이용이야, 저래야. 그럼 텃밭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주거용지로. 주거용지로. 이해되셨죠? 지금 이게 어떤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불법이 지금 현실 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법 이용은 제외하고 현재 이용 상황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무슨 평가? 현황 평가. 의미 전달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부 평가하고 소급 평가가 있는데요. 기한부 평가하고 소급 평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 시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기준 시점을 제가 공부할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기준 시점. 우리 책은 지금 거기 기준 시점이 없죠? 예, 찾지 마세요. 없는 걸 왜 찾으려고 노력을 해. 자, 기준 시점 갑니다. 역시 중요한 말입니다. 기준 시점. 자, 여기에 해운대구 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1번지 토지. 얘를 지금부터 평가할 겁니다. 평가할 건데요. 네. 2015년 2월 20일 날 평가 의뢰에 있습니다. 여기 1번지 토지 소유자가 평가사에게 평가해 주십시오. 의뢰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사가 2월 23일 가격 조사를 했습니다. 가격 조사. 자, 실시. 시작. 지금 가격 조사란 말이 또 나왔네. 가격 조사는 이 1번지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것을 가격 조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했어요. 2월 25일 날 가격 조사 완료했습니다. 완료. 끝난 거야. 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바빴나 봐요. 3월 2일 날 감정 평가액을 결정합니다. 평가액 결정했습니다. 결정. 근데 얼마로 결정했냐면 10억으로 결정했습니다. 10억.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이 10억은 어느 시점의 가격일까? 1, 2, 3, 4 번호로 대답하십시오. 3번의 가격이에요. 3번. 3번. 2월 26일 날 옆으로 도로 신설된대요. 도로 신설 발표가 났습니다. 도로 신설 발표.
그러면 이 도로 신설 발표는 이 10억에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포함되지 않았어. 가격조사를 언제 완료했습니까? 25일 날. 그러면 3월 2일 날 평가액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 10억은 25일 상한까지만 반영된 거야. 이해되셨죠?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기준 시점. 그럼 왜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이 필요하냐면 부동산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늘 변동합니까? 늘 변동해버려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 반드시 기준 시점을 정해줘야 돼. 왜?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하니까. 그러면 해운대구 1번지 토지가 10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말았다. 평가사가. 그럼 평가사가 평가 잘못한 거지. 어느 시점에 10억이냐 말해줘야 되지. 그것을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 되셨습니까? 자,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뭐한 날? 완료한 날짜.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 여러분들 여기 기준 시점이 가격조사 완료한 날인데 여러분 느낌 말하면 돼. 가격조사가 중요하겠습니까? 완료가 중요하겠습니까? 가격조사가 중요해. 시험 문제는 이 완료란 말은 다 줘요. 몇 번 나와. 근데 완료란 말을 주고 앞에를 다 속여. 감정평가사 작성을 완료한 날로 한다 이렇게 줘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사 작성을 완료한 날로 한다 이렇게 줬어. 그러니까 완료에다 초점 맞추면 그래 완료 나왔다 기준 시점 이렇게 되는 거야.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가격조사가 중요한 거야. 가격조사 완료한 날을 뭘로 한다? 기준 시점으로 한다. 자, 됐습니다. 이제 소급평가하고 기한부평가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 소급평가 봐봐요. 소급평가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과거의 일정 시점으로 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를 말하나 그러 나왔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옳은 말이지만 소급평가는 과거의 일정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하는 평가. 과거의 일정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하는 평가? 기준 시점으로 하는 평가. 그게 뭐라고요? 소급평가. 기한부평가는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평가. 그게 뭐요? 기한부평가.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입니다. 여기 현재야. 여기 현재입니다. 현재인데 평가 의뢰인이 1번지 토지 소유자가 뭐라 하냐면 평가사한테 와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3년 전 2012년 2월 23일 날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 시점이 과거의 특정일이죠. 그런 평가를 무슨 평가? 소급평가. 돌아갔잖아요. 소급평가. 자, 1번지 토지를 평가해 주는데 2016년 2월 23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미래로 가고 있죠. 무슨 평가? 기한부 평가. 소급평가. 이를 기한부 평가. 소급평가도 3번인가 나와요. 소급평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이걸로 끝. 근데 기한부 평가는 조건부 평가하고 속여요.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다 X다. X.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가 18회 때 문제 그 대표 예제 하나 겁니다. 대표 예제. 자, 두 번째 봐봐요. 두 번째. A 물건의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 완료일 언제입니까? 10월 27일이죠. 10월 27일이 뭐라고 그래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감정평가사 홍길동 씨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나왔네. 언제? 10월 28일 날. 10월 28일 날 보고서 작성 완료했죠. 이게 기준 시점 아니죠.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 그러면 얘는 홍진선 평가사가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네. 무슨 평가? 공인감정평가. 그게 1번이잖아요. 1번. 본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평가로 본다. 되셨습니까? 그렇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게 경매평가거든. 경매평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반드시 해야 되지. 그럼 무슨 평가? 필수적 평가. 근데 3번 봐봐요. 3번.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의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오다 X다. X. 그게 답이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자, 510페이지 갑니다. 510페이지. 독립평가, 부분평가, 병합분할평가 나오죠. 4번에 참모평가, 수시평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의미 없고. 그 다음에 5번. 독립평가, 부분평가, 병합분할평가 나오죠. 거의 잘 나오지 않으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 용어입니다. 일본 용어. 그 다음에 511페이지 가면 그 예제 나오죠. 역시 이것도 일본 용어예요. 일본 용어. 자, 그건 안 중요하고 6번.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나왔습니까?
중요. 감정평가 분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 자, 갑시다. 간단해요. 배웠으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건물만 봐요, 건물.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지금 이용 중이죠? 그럼 무슨 건물? 복합 건물. 상가 부분하고 주택 부분이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래요? 부동산 몇 개? 이 그림에서 부동산 몇 개? 돌겠네. 아, 부동산 두 개지, 토지하고 건물. 아? 제가 자책합니다. 자책. 제가 잘못한 거지. 여러분들 무슨 잘못 있습니까? 자책.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 제7조를 보면 평가의 대원칙이 나와요. 그게 개별평가입니다. 개별평가. 따로따로 평가라는 소리예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평가해라. 그게 무슨 평가? 개별평가. 책 봅니다.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나오죠. 그렇게 나와,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원칙이 개별평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온다고. 이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의 조문이에요. 그대로. 자,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 나오네. 예외가 3개 나와. 첫 번째는 일괄평가 나와. 두 번째는 구분평가 나와. 세 번째는 부분평가 나와. 발음도 안 돼.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일괄평가가 뭐냐, 구분평가가 뭐냐, 부분평가가 뭐냐, 잘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온다고. 거기 있는 그대로 나와. 거기 있는 그대로. 책에 있는 그대로. 자, 볼래요? 여기 토지와 건물 있습니다. 평가합니다. 원칙은 따로따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게 뭐요? 개별평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고, 시험 지문에. 그게 개별평가라는 소리예요.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을 토지에 뗄 수가 없대요.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대요. 자, 이런 게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는 거야. 여기 302호가 있어요. 302호를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 그럼 이 302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이 있어. 여러분들 아파트가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있죠? 그럼 302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대지권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불가분행한 게 있다고 그래.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각각 별개로 평가의 대원칙인데 두 가지가 토지, 건물이 뗄 수가 없대요. 불가분행한 게 있대요. 용도상. 그 다음에 일체로 거래되는 간행이 있대요. 이렇게 되면 두 개를 싸잡아서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무슨 평가? 일괄평가. 되셨죠? 그걸 일괄평가라고 그래. 자, 봅시다. 2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일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있다에다 동그라미 진하게 빨간색 있으면 빨간색으로. 근데 뭐라고 나올까? 없다라고 나오죠. 없더라고. 되셨습니까? 네. 역시 거기 사례 나옵니까? 사례는 자주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다 없다만 출제해요. 있다 없다만. 그래요. 거기 2번 나오네. 구분 소유 건물에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이게 무슨 평가다? 일괄평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또 봅니다. 여기 일괄평가에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토지 보지 말고 건물만 봐요. 토지 보지 말고 건물만 보는데 그러면 이 건물이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인데 이 부분만, 상가 부분만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개별 평가는 이 전체를 평가하는 거라고, 이게. 이해됩니까? 전체를 평가해요. 그런데 구분 평가가 예외야. 구분 평가는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한대.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한대요. 상가 부분하고 주택 부분이 가치를 달리하겠죠.
그때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야. 그걸 무슨 평가를 한다? 구분평가. 하나의 물건이면 가치가 다 똑같으면 그냥 같이 평가하는데,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러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구분평가라고 해요. 자, 3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되셨습니까? 구분평가가 무엇인가 잘 안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냥. 하나의 물건인데,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그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 가치를 달리하면 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되셨나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사례 나왔습니까? 사례 거기서는 중요한 거 하나도 없네. 그냥 하나도 없고, 지금부터 제가 사례를 써드릴게요. 구분평가는 사례가 중요합니다. 이게 구분평가예요. 자, 첫 번째는 뭐 쓸까? 칠판에 나와 있는 거 뭐? 복합건물. 복합건물이 구분평가 대상이에요. 두 번째, 공장. 공장에 가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 안에 기계도 있죠. 토지라는 물건, 건물이라는 물건, 기계라는 물건 가치를 달래요. 다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세 번째, 산림. 산에 가면 산하고 토지, 임지, 산의 땅, 그다고 나무, 산, 임지, 임목 가치를 달래야죠.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그거 구분평가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나무 정착물인가? 이 나무 정착물이 아니에요. 뒤에 여니까 앞에는 기억도 없다. 정착물이지 뭐요. 나무 정착물이지. 나무 정착물이에요. 그냥 나무 나오면 정착물이야. 정착물. 근데 이게 명인방법을 갖췄다. 그럼 뭐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에이. 명인방법을 갖추도 뭐든 나무는 정착물이라니까.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맞잖아요. 큰일 났네. 다 나무 오늘. 집에 못 가. 이렇게 나무가 있어, 나무가. 나무가 있으면 다 정착물이라고. 근데 이거 명인방법을 갖췄다. 등기했다. 그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명인방법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했다. 그러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의 일부분이 되는 정착물. 내가 제명에 못 살겠어. 이해됐나요? 그렇지. 근데 가식 중인 수목, 정착물이 아니다. 그때는 아니지. 산림,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선박, 배. 선생님, 왜 배는 구분해서 평가합니까? 배에 가면 선체가 있어, 선체. 선체하고 배 기계가 있겠죠. 그러면 선체하고 기계는 가치를 달래요.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 책, 거기 니은, 광평수 토지 나오죠? 광평수 토지가 뭘까요? 큰 토지, 넓은 평, 넓을 광자, 평수가 넓다는 소리예요. 이런 말 안 써. 광평수 토지의 전면부와 후면부 부분의 평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토지가 지금 1번지 토지야, 이렇게. 예, 굉장히 길어요. 얘를 장방향이라고 그래. 장방향 토지라고 그래. 그런 말 안 나와. 근데요, 이 토지가 1번지 토지인데 이게 안쪽으로 길더라는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 이용한 거 봤더니 이 부분은 상가로 이용되고 이 부분은 주택으로 이용 중인데요. 그럼 1번지 토지니까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하나의 물건인데 상가하고 주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가치를 달리하겠죠. 이게 전면부, 이게 후면부야. 넓은 토지의 전면부, 후면부 가치를 달리하겠죠.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야. 무슨 평가? 구분평가. 그래서 도로에 접한 토지가 전면과 후면이 이 가치를 달리하다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무슨 평가입니까? 구분평가입니다. 물론 거기 있는 것도 다 구분평가 사례입니다. 자, 구분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라고? 가치를 달리했을 때,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했을 때
그랬을 때 구분해서 평가한다. 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 옆에, 그 밑에. 근데 4번.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부분평가라고 그래요. 부분평가. 그러니까, 근데 510페이지 가봐요. 510페이지에 부분평가 나오죠. 510페이지 제가 하고 왔습니까? 안 하고 왔어요? 안 하고 왔죠. 510페이지에 독립평가, 부분평가, 병합, 합병, 분할평가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어요. 이런 일본 용어거든. 일본 용어? 그러면 일본에서 말하는 부분평가하고 511페이지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 나오는 부분평가는 말은 똑같아. 근데 의미는 전혀 달라져요. 의미는? 그러니까 일본 것은 보지 말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511페이지 우리나라 규칙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평가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 평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 어쩔 수 없이가 거기 우리 책에 있는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부분,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제 부분평가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 부분만 수용이 돼. 여기가 수용됐습니다. 전체가 수용되면 좋을 텐데 이 부분만 수용됐어요. 그럼 이 부분만 수용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보상해야지. 보상평가하는 거야. 자, 질문. 원칙적으로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전체를 평가하는 게 개별평가라고. 개별평가. 원칙이야. 그런데 원칙만 있으면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만 수용되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없잖아요. 원칙만 있다면. 전체를 다 평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지금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만 평가한다. 그걸 무슨 평가를 한다? 부분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난 거야. 합리적인 조건, 특수한 목적 이런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부분만 평가하는 거야. 이걸 무슨 평가를 한다? 부분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분이 수용돼서 그 부분만 평가하는 경우 그게 무슨 평가? 부분평가. 그 사례 봅시다. 기억. 한 필지의 토지 일부분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 당시 토지 전체의 상황을 기준으로 일부분만을 평가하는 경우 편입 부분만을 평가하는 경우 그게 무슨 평가? 부분평가. 자, 됐습니다. 512페이지 가면 구분평가하고 부분평가 보충해서 나왔죠. 보지 말 것. 그 다음에 512페이지에 감정평가의 원칙과 특성 나왔습니까? 보지 말 것.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일단 가냐면 516페이지 가봐요. 516페이지 가면 부동산 가치 기초 나오죠. 자, 이 부분 제가 설명할 건데요. 곧 끝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예, 그래요. 520페이지 가봐요. 520페이지 가면 부동산 가치의 특징 나오죠. 그게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야. 첫 번째, 교환의 대가인 가치와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한다. 무슨 특성 때문에? 용속성 거기 나왔네. 용속성. 자, 그 다음에 권리 및 경제이익의 대가 나오죠. 저는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 그랬어요. 제가 표현할 때는. 그래서 거기 부동산 가치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나왔습니까? 소유에다 동그라미, 교에다 동그라미, 앞에 위에 1번 교에다 동그라미. 앞에 1번 교환의 대가인 교 있잖아요. 교에다 동그라미 치시라고. 여러분 앞머리 따는 거 좋아하잖아.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짜증내? 여러분이 제가 기대했던 만큼 못 따라오잖아요. 설 끝났어. 아직까지 설이면 어떡해. 자, 그 다음에 2번에 권리 및 경제적 이익 대가 나오죠. 거기다는 소에다 동그라미 치시라고. 부동산은 소유권 나오죠. 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3번 장기적 비례 형성된다. 장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4번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4번 밑에다 5번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지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 맞죠? 앞머리 이어봐요. 교소장계지. 이걸로 끝. 부동산 가격의 특징 뭐라고?
교소장계지. 끝. 앞으로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교소장계지. 제가 앞머리 따서 동그라미 쳐준 것은 제가 계속 물어봐요. 교소장계지. 되셨죠? 네. 4번 부동산 가치 기능 나오죠? 안 나와. 521페이지 부동산 가치 이중 성격 나오죠? 안 나와. 선생님 진짜로? 진짜로. 522페이지 시장 가치 나왔습니까? 네, 시장 가치는 그냥 별표는 아니고 책 하나. 시험에 나오면 우리끼리 힘들게 할 거야. 책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가면 그러면 3번 시장 가치 기준의 원칙 나오죠? 그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원칙. 감정평가는 물건의 시장 가치를 추계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감정평가한다는 소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를 추계하는 거야. 그게 원칙이라고. 우리나라 규칙의 내용이야.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게 원칙이야. 예외. 예외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를 구한다? 시장 가치를 구한다.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구한다.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거기 523페이지 가면 부동산 가치 형성 원리 나오죠? 형성 원리. 제가 하나만 설명할게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나오죠? 가치 발생 요인. 이것만 설명할 거예요. 얘가 최근에 나왔어. 15회 이전에만 쭉 나오다가 22회 때, 24회 때 연속적으로 출제합니다. 네,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그래. 가치 발생 요인. 재밌어. 이런 말입니다. 이 부동산이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그 소리야. 그게 가치 발생 요인이야. 이 부동산이 쓸모가 있기 위해서는 가치가 쓸모거든요. 여러분들 가치가 뭐야? 그럼 가치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가치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가치는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냥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자, 여기 지금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동산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1억이라고 그래. 답은 이를 1억으로 평가했어요. 을은 얘를 1억 5천으로 평가해요. 가치를. 그러면 가치는 사람마다 갖다 다르다. 다르지. 해운대구 1번지 토지를 보면서 저는 한 2억 정도의 가치를 느껴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2억이야 저게. 나는 시장상을 잘 몰라. 해운대구에서 나는 2억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무슨 2억이야. 8천만 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치는 객관적, 주관적. 주관적. 이렇게 추상적이고 주관적. 가치는 쓸모 있는 거야. 이거 쓸모 있다.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쓸모 있다. 가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가격이야. 봐요? 이게 이 물건이 쓸모가 있는 거야. 쓸모가 있다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고. 가치가. 이해됐죠? 근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가치가 크다. 가치가 작다. 그러면 가치가 어느 정도 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금액으로 표시해 보는 거야. 그게 뭐요? 가격이야. 가격?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는데 쓸모가 크다, 쓸모가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가치가 크다, 가치가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숫자로 표시하는 거야. 숫자로. 그게 뭐요? 가격이야. 가격.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이 물건이 쓸모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야. 이 물건이 쓸모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쓸모가 있냐? 금액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그게 감정평가야. 무슨 말 했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이렇게 정해요.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거야. 쓸모가 있는데 화폐액으로 표시했다. 그럼 쓰레기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가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금액이 없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왜요? 그러면 가치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지만 가격은 그게 추상적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다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가격은 구체적이고 무슨적이요? 객관적 이렇게 바뀐 거라고. 자, 그것은 그렇고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쓸모가 있어야 돼요. 쓸모. 그것을 효용이라고 해요. 효용. 이를 유용성이라고 그래. 유용성. 쓸모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아무리 쓸모가 있다 하더라도 공기 여러분들. 공기는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거든. 지금 호흡하면서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요. 스스로 만들어지고. 그런데 공기가 안 만들어진다 이게 봐요. 공기가 희소하다 이게 봐요.
공기를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쓸모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돼.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돼. 상대적 희소성의 의미, 인간의 욕망은 100개인데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은 10개밖에 없는 거야. 인간이 원하는 것은 100개야. 근데 그게 1000개가 있대. 인간이 원하는 것은 100개인데 1000개가 있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그러면 가격은 없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원하는 것은 100개인데 10개밖에 없대요. 희소한 거죠.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해요. 이게 있어야만이 가치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리 효용이 있고 상대적 희소성이 있다 하더라도 돈 주고 살 사람이 없대요. 즉 유효 수요가 없대.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없대요. 그러면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유효 수요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이제 부동산 와봐요. 부동산. 이 부동산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쓸모 있어야 되고 희소해야 되고 유효 수요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쓸모 있고 희소하다 하더라도 누가 돈 주고 살 사람이 없대요. 돈 주고 살 사람이 없다. 그럼 이거는 가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쓸모 있고 희소하고 유효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없대요. 여러분들 이 부동산이 아무리 쓸모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없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성이 있어야 돼. 이전성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전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이전성하고 물리적 개념의 이전성하고 법적 개념의 이전성이 있어요. 법적 개념. 법적 개념은 소유권 이전이 돼야 돼. 권리 이전. 권리 이전이 가능해야 돼. 가능. 그럼 부동산은 물리적 이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리적 이전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때 이전성은 물리적 개념이다, 법적 개념이다. 법적 개념이다. 자, 정리. 부동산이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효용이 있어야 되고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유효성이 있어야 되고 이전성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전부 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될까? 전부 다 있어야 돼. 그게 최근의 시험 문제라고. 22회 때는 뭐라고 주냐면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다 X다? X. X. 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24회 때는 이렇게 출제해요. 24회 때는 여기 상대적 희소성을 물어봐요. 24회 때 상대적 희소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대적 희소성이라면 하면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지.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은 상대적 희소성이 아니라 뭐요? 유효수요. 이거 전부 다 있어야 돼. 자, 하나만 더. 원래는 여기까지만 가치 발생률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세 개를 가치 발생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알프레드 닌 교수라는 사람이 야, 부동산은 1번부터 3번까지 있다 하더라도 권리를 이전해 줄 수 없다면 가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가 이전성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22회 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이전성을 추가하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O. 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7회 때. 7회 때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거의 20년 전에. 7회 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그때는 가격이라고 그랬어. 지금은 가치라고 그래. 그때는 가격이었어. 가격 발생 요인이 아닌 것 그래요. 가격 발생 요인이 아닌 거.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가치 발생 요인, 효, 상, 유, 위 이렇게 하는 거야. 부동산 가격의 특징. 효상 유인은 가치 발생 요인이고 부동산 가격의 특징 교소장개지. 교소장개지. 되셨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은 뭐라고요? 효상 유의야. 효상 유의. 자, 거 끝나. 가치 발생 요인 뭐라고? 효상 유의죠. 7회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다음 중 가치 발생 요인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번 효용, 2번 상대적 희소성, 3번 유효수요, 4번 이전성, 5번 효율성 이렇게 나왔어. 5번에다가 효율성이 좋다. 효율성. 앞머리 딴 거야 지금. 그래도 내용을 모르고 앞머리 효상 유의만 외웠어. 이건 뭐야? 시험장에 갔더니 효가 2개 나와버린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닌 거지 지금. 답인 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머리 잡아 뜯어 거서.
그렇지. 이게 효용이냐 효율성이냐.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최근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하고 수업 끝낼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저 뒤로 가봐요. 지금 1수란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수란 3월달부터 이렇게 하면 제가 욕먹어. 이렇게 하면 안 돼. 3월달부터는. 자, 어디로 가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암기해 오셔야 돼요. 자, 582페이지. 582페이지. 곧 끝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학원은 그냥 가버려 막. 늦게 끝낸다고? 582페이지 가면 하단부에 감정평가 3방식 및 6방법 나왔습니까? 그 6방법이라 하면 안 돼, 이제. 그 6방법이 아니라 7방법 해야 되는데. 쓰지 마, 7방법에 쓰지 마. 말고, 그 표를 외우셔야 돼. 왜? 시험 보지 마, 그러면.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네? 이거, 이름을 익히셔야 돼요. 처음 듣는 말만 나오거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할게요. 감정평가 방식이 나오는데 세 가지 나와.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고. 이것만 쓰면 끝나. 수익 방식이라는 게 있어. 그치? 자, 부동산 가격은 몇 가지? 두 가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대료.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게 있어야 되고, 뭘 구하는 게 있어야 돼? 임대료 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암기해 오셔야 돼요. 이 암기해야만이 공부가 되는 거야.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설명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는 가격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 가격 구하는 방법. 원가법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이름을 원가법이라고 해요.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해요. 비교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요. 빨리 갈래고 빨리 끝내라고 막 대답해버려요. 수익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요. 수익환원법은 들어보셨을 텐데 어디서? 수년가 할 때? 수년가 할 때 그렇죠. 영가의 수. 영가의 수. 영속성. 예측 원칙. 가격 정의. 얘는 예측 원칙. 수는요? 수익환원법.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것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문제.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누는 거. 자, 그러면 원가법, 가격 구하는 방법. 거래사례 비교법, 가격 구하는 방법. 수익 분석법은 가격 구하는 거, 임료 구하는 거. 임료. 시험 문제 이렇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오다 X다. X. 수익환원법이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노랗게 친 게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가격 구하는 거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적산법하고 임대사례 비교법하고 수익 분석법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14회 때 적산법이 나오고 그대로부터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없다. 되셨죠? 공부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을 공부한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원가법으로 뭘 구한다고요? 가격 구하는 거죠. 그때 이름을 적산가격이라고 해요. 적산가격. 자, 적산법으로 뭘 구합니까? 임대료, 적산임료라고 그래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뭘 구합니까? 가격 구하는 거죠. 그때 가격을 비준가격이라고 그래요. 비준가격, 다른 말로 유축가격이라고 그래. 그죠?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뭘 구할까? 임료. 얘를 비준임료라고 그래. 얘를 유추임료라고 그래. 유추임료. 수익환원법으로 뭘 구합니까? 가격 구하는 거죠. 얘를 수익가격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수익분석법으로 뭘 구한대요?
임대료. 이를 수익임료라고 그래요. 임료.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적산가격 구하는 거 원가법, 비중가격 구하는 거 거래사의 비교법, 수익가격 구하는 거 수익환원법이 출제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수업 끝냅니다. 진짜로. 자, 원가법은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인데 원가법으로 구한 가격을 비준 가격이라 한다. 어디 X다. X. 그렇게 출제했다고 그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요? 자, 그 표를 보면 그 표에 나오죠. 거기 산식 나오죠. 산식. 그 산식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 표를 외워야 돼. 그래야만 공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감정평가 이론은. 근데 표를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까지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준 것까지만. 다음 주까지 이거 하셔야 돼요. 다음 주는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할 거예요. 다음 주는 1시 30분 이후에 이 부분을 언급한다고. 이해되셨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숙제 내줬죠? 숙제 내는데 다음 주는 뭘 공부해 오셔야 된다고? 부동산의 특성까지 뭐 해야 된다? 예습 배우셔야 된다. 예습.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 다음 순환에서는 오늘 미진했던 부분을 정확히 제가 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좀 더 미진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좀 더 양질의 수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주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